들어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가시게 되면 122페이지로 가죠. 12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죠, 그죠?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PF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PF로 가겠는데요. 제목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 SOC 사업 같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막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나 터널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건 이제 전부가 민자 유치를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뛰어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사업주에 대한 그 시행사의 부동산 담보라든지 물적 담보라든지 물적이냐 신용 담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자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가요. 그럼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가기 때문에 안 위험해요.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게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눈을 그리고요. 해골을 그릴게요.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자 입을 그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긴 한데 들어가 볼게요. 이 사업주가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이제 뛰어들었어요. 사업주가 시행사로 이제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요. 이제 여기는 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아까 물적 부동산의 신용담보예요. 앞으로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사업성이죠. 위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PF 회사를. 그래서 PF 회사를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독립된 회사가 만들어지니까 얘랑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까? 분리가 됐죠. 그럼 우리가 포스코라는 회사도 건설회사 보니까 나중에 그냥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된 회사를 우리가 아까 명목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요건을 또 갖추게 되면은 또 법인세가 더 면제되는데 대주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차주가 되고요. 차주가 되고 대주단이라는 것은 보통 규모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소규모겠어요? 좀 대규모겠어요? 대규모고 단기 사업이겠어요? 좀 장기 사업이겠어요?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왜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 같은 데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뭐 저축은행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대주단이 뛰어들어서 얘한테 자금을 줍니다. 자금을. 그래서 고속도로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톨게이트를 받죠. 그럼 이익이 생기면 얘한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것만 가겠는데 자 지금 그냥입니까?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말다 보니까 얘가 부도나도 얘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청구할 수 없고 얘가 부도나도 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서 완전히 독립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단일 사업만 해서 나중에 이제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가 우리가 이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소구거든요. 소구. 소구금융. 자, 우리가 예전 우리 담보 같은 걸 이제 맡겨놨다. 그러면 경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경매가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매 처리하게 되면은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를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음 같은 건요. 발행만 있어요. 지급일이 있어요. 그럼 은행에다 넣게 되면 상환을 받죠. 근데 이건 상환할 수가 없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미래의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기 때문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소구라 그래요. 상환이다 비소구다 비소구. 상환할 수 없는 비소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톨게이트 받은 그 이익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죠. 그럼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죠. 근데 또는 제한소구입니다. 제한소구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 이 대주단 입장에서는 안 위험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얘한테 여러 사업 주체를 두라 그래요. 사업 주체.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분산시켜서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러거든요. 시공사. 지급 보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좀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소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사업이 그냥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지연될 수 있고, 우리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얘 입장에선 안 위험해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수익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운 게, 부의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부의금융이 좀 처음 하실 때 어려운데, 이 부의금융은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자, 이 자금이요, 소규모 자금일까요? 좀 대규모 자금일까요? 뭐 몇 억이 몇 천억이 될 수 있고 몇 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얘한테 부채로 기록되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라는 회사는 이 사업만 할까요? 아파트 사업도 할까요? 아파트 사업.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대규모 대단지를 이제 한 3,000세대를 쳐요. 그럼 은행한테 돈을 땡기겠죠. 그죠? 그럼 메인한테 야, 돈 좀 빌려줘. 그럼 그냥 해요. 장부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대차 대조표. 근데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게 부채로 기록이 되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기 때문에 제가 요 부의 금융은 그냥입니까? 장부의 금융입니까?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따로 이 회사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장부에 기록이 안 되니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을 빌릴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재고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빌려서 부의금융이라는 자체는 요 금융기관의 이점일까요? 요 사업주의 이점일까요? 사업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럼 펜을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밑에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죠.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의 개발업자나 건설업자가 소규모예요. 이건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동그라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체회사 한다 그랬어요. 독립된 회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특수 목적 회사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서류상 회사예요. 프로젝트 개발 회사를 설립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설립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 사업이 얻어지는 장래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입니까?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까? 장래에 돈이 들어오는 그 수익성을 본다는 거죠. 아까 톨게이트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한테 빌려주면 나중에 그냥요, 분양대금을 받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요. 그럼 건설업자의 신용도가 극히 낮게 평가되어도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분양 현금흐름 보고서 같은 거를 낸게 되면 수익성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면 금융기관부터 융자가 불가능하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민자유치 같은 데 많이 하지만 요즘은 이제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 개발회사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설회사한테도 많이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번에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자,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 개발회사가 차입자가 되는 금융 형태로서의 대출기관의 차입자의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대출 제공 아니다. 자, 같이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부동산 담보나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회사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아까 사업성이라고 그랬죠. 사업성이 좋으면 무조건 대출해줘요. 파이낸싱을. 현금흐름과 자산을 기초로 우리가 현금흐름은 이제 나중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초로 자산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기법이야.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수익성이 기초를 둔 부채자금 조달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징을 가는데 아까 제가 얘가 부도났다 그래도 얘한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구예요? 아까 비소구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 이해관계자한테 분산하다 보니까 제한 소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합니다. 동그라미 거기 밑에 특징에 1번 있나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비소구 금융이지만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그럼 기억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 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현금흐름과 수익에 대한 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일반 기업금융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아까 담보대출이었습니까? 근데 대출기관 사업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최종적인 상환 요구가 가능해요. 이런 만약에 담보대출이면 그냥입니까?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그럼 경매 처리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소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금융은 아까 요 부동산의 담보였어요. 사업성을 담보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금융에서 대출기관과 프로젝트 사업주 사이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보증 요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험 배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비소금은 거의 없고 실무적으로는 그냥요 제한소구예요. 제한속으로 어느 정도 소구를 원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시공사한테 지급 보증을 하라고 하고 여기 대표이사한테 이제 연대 보증을 또 쓰라고 하는 완전히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제한적으로 소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좀 어려운 게 부의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럼 아까 포스코에 이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가 독립된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에서 아예 독립적으로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럼 포스코의 부의금융이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포스코는 아파트의 대단지에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의금융은 금융기관의 입장이겠어요? 이 포스코 사업주의 입장이겠어요? 사업주죠. 그래서 부의금융이라는 게 잘 나와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이 포스코의 어떤 자신과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는 법적, 경제적으로 아까 그냥 이때요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어요. SPC 회사를 만들었죠. 그럼 자금을 대출받아 프로젝트 수행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주에 이 포스코의 대차대조포에 부채가 기재된다, 기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요 장부의 금융이에요. 장부의 금융.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영어가 오프 밸런스라고 돼 있죠. 그럼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건 뭐냐면 장부의 부채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죠? 사업주는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의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포스코가 은행 가서 돈 빌리기 어려워요? 돈 빌리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면 개별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채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재고라는 건 뭐냐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무 수용 능력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주의하실 게 금융기관의 이점입니까? 사업주의 이점입니까?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주의 이점이라는 게 우리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럼 은행은 요 대주단을 위험하니까 그냥입니까? 이 사업 주체를 여러 나눕니까? 나누면 그냥이요 좀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의 적절한 위험을 배분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냥입니까? 사업이 좀 복잡해집니까?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얽히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4번에 가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이에요? 무조건 사업성을 담보로 갔어요. 그럼 안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대신에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금융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 높은 금융비용. 그러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성 검토에서 금융구조의 완성 후 실제 자금이 제공되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면 금융기관 절차가 아까 그냥 했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크잖아요. 그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더 이자를 높입니까? 그럼 전통적인 기업금융에 비해서 높은 금리와 별도의 수수료가 요구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단일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이 회사는 실체 회사예요? 명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죠. 이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럼 얘가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단일 사업입니까? 이 사업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그냥이다 제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만 하라는 얘기죠. 점점해서 단일 사업화 시켜서 한시적으로 이게 끝나게 되면 이 회사도 명목이다 보니까 없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입문서다 보니까
다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볼게요. 제가 이제 조금 심화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왜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게 이제 왜 개발회사나 이 건설회사한테 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썼지? 영어니까. 외국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여러분들 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자금이 없어요. 그죠? 아까 고속도로 같은 건 그냥입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서 은행하고 사업주하고 이렇게 민자 유치를 조인시켜 버리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금 뛰어들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얘기 아시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분양은, 자, 선분양과 후분양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심화학습을 좀 해볼게요. 책은 없지만, 선분양은 뭐냐면 이 아파트를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모델하우스가 짓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서 이 선분양은, 자, 먼저 팔고 나중에 짓는 거예요. 따라서 팔고 짓고, 이제 팔아. 맞아요? 선분양은 뭐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냐면, 팔고 짓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금을 들여서 또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릴 수가 있는데, 자, 후분양은요. 자, 후분양은 따라서 짓고 팔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짓고 나중에 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려면 그냥입니까? 돈을 빌리러 가야 됩니까?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소형건설사 도급순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소형건설사들한테 돈을 대출해준다? 잘 안 해준다? 안 해줘. 대형건설이 독점으로 가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질까요? 좀 공급 물량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자, 왜 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려는 취지가 올해도 나왔고 예전에도 나왔냐? 이 선분양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죠. 부도용을. 근데 얘는 이제 직급하니까 이제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안고 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분양을 하니까 그냥입니까? 계약금 내고 여기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죠? 그럼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이걸 줄이려고 지금 목적이 후분양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후분양은 단점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PF를 여기다가 많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PF를 이런 이 대규모 이러한 SOC 사업만 대출해 주겠어요? 건설회사한테도 대출해 주겠어요? 그럼 대형 건설한테 대출해 주게 되면 PF가 또 이 후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이다 건설회사한테 해준다. 근데 소규모여야 돼요? 좀 대규모여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같은 데 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이러한 인천공항 같은 이런 SOC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거는 물적담보, 신용담보입니까? 앞으로의 사업성입니까? 사업성이에요. 수익성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그냥요,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분양대금이 들어오죠. 그걸 자산으로 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럼 그냥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회계 처리나 법적인 거 아직 분리됐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가 부도나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얘가 부도나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맞아요? 근데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시적으로 단위 사업만 하면 끝나버리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또 면제되는 혜택도 주거든요. 그죠? 아까 왜 여러분들 그 위탁관리나 기업구정 회사 기억나시죠? 기업구정은 뭡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까?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명목회사다 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속도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다? 완전히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왜? 얘들한테 여러 위험을 분산시켜서 어느 정도 소구를 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그냥요, 장부의 기록이 안 돼요. 다음에 부의 금융. 그럼 포스코의 장부의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요, 인천공항의 고속도로 사업만 해요. 아파트 사업도 해야 돼요.
아부사부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몇 조 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겠죠. 그래요? 그럼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게 따보세요. 부의금융. 그럼 부채로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서 어떻습니까? 이건 담보대출이다.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럼 자기에 대한 사업에 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고속도로 터널 같은 거는 민자유치 사업이 이제 BTO 방식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PF를 일으켜서 정부가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대주단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상황이 많으면 그냥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럼 사업이 그냥 지연될 수도 있어요. 볼착할 수도 있죠. 그럼 위험 안 해요? 위험해요. 그럼 수익도 높아야 되죠. 그럼 금융 위험을 높여서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 요것만 하세요. 이번 과정은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다 사업성이 담보다.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 담보라는 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구다, 비소구다. 근데 100%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제한소구고, 이 부의금융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대차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냥요,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이렇게 가시고. 그렇지만, 아까 분리돼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지만, 사업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또 금융비용이 또 많이 나가거나 또 수로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뭐 수수료를 더 원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많은 또 이자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는 딱 하나 물적담보다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현금 흐름이나 톨게이트비 받는 거나 나중에 분양대금 받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소구다, 비소구다. 100%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제한소구고, 부의금융은 누구의 장점이다? 사업주. 그래서 포스코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채무 수용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위험을 분산시켰지만 그냥 사업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금융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죠. 단일 사업으로 또 우리가 끝나면 이 회사가 한시적으로 가더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PF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 2개 치셨죠? 그렇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감정평가 파트로 가겠습니다.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130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문제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파트를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번에 남아있는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에 어떤 줄기를 잡겠는데, 감정평가론이 한 6에서 한 7문제가 떠요. 그럼 출제 빈도가 낮습니까? 굉장히 높습니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디를 좀 보여드리려면,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133페이지로 가시면은 13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조건 6에서 7문제, 특히 6문제 나왔고 7문제 나오더라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란 100%라는 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0일이니까 아마 휴강을 하고 1월 달에 개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요걸 특강을 합니다. 무료 특강을.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공시제도가 반드시 한 문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후 특강 하는 거는 그 시간대에 오후 특강은 반드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맞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꼭 참여하세요.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 하거든요. 그죠? 무료 강의.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난리 난 게 그냥요 보유세를 올려요. 올리죠. 이게 많이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간혹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론에 세법 문제를 낸다 그랬죠. 근데 세법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 3월달에 이제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같이 강의하는데 3월달에 감정평가사가 있고 내년에 10월달에 시험이 있는 건 아시죠? 넷째 주에 토요일날 있거든요. 그죠? 3월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얘네들이 뺏기고 얘네들이 뺏겨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합격을 해도 세법하고 공법은 꼭 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그냥입니까? 보유세입니까? 보유세야. 보유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죠. 보유할 때는요. 보유세를 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맞나요? 양도할 때는 적중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자체, 또 국세와 지방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이슈화 되는 게 보유세거든요. 그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보유세를 지금 올리려고 합니까? 공시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토지라는 게 있어요. 토지. 책 좀 보세요. 책 보고 있어요. 토지라는 게, 토지가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표준지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띄는 토지예요. 이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요. 누가 한다? 그럼 일반인이 해야 돼요? 평가사가 해야 돼요? 전문에 대한 평가 이론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면 이걸 이제 국장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핵심을 갖고 가는데, 이걸 국장한테 넘기면 개별공시가라는 게 있죠. 개별공시가는 세금을 때리려는 거예요. 뭘 때리려는 것이다? 세금. 그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공시가라는 얘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표준지를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합니까? 그럼 감정평가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주택은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 있죠? 공동.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죠.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정원이 있으시 한국감정원이 있어요.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는 그 기관이에요. 그 안에서 이 평가사가 고용됐겠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해버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표준주택 단독은 표준과 개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표준은 옛날에는 평가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감정원은 이관을 좀 하거든요. 그죠? 그럼 평가사가 안 필요하다,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 필요해서 감정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럼 넘기시면, 그럼 감정평가가 이런 거구나.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는 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들어갈게요. 자, 감정평가의 정의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았으면 해요. 감정평가라는 건 뭐냐? 들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자, 이 감정평가의 정의예요.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는 평가사라는 사람이 전문가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처럼 공인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죠. 3월달에 이제 시험이 있고 이제 1, 2차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평가사 시험 제도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2차가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손좀 붙는데 2차가 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가면 그냥입니까? 진찰을 받습니까? 진찰을 받게 되면 그냥요 처방전을 내려요. 그죠? 그럼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죠. 토지 등이라는 게 들어가요. 토지 등이 들어가고, 그럼 아까 어떻습니까? 공동주택도 가격을 매기죠. 주택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것도 감정평가를 해요. 근데 많이 평가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치를 판정해서 그냥요 가액으로 표시해요. 네,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위에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자,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건물 뭐 여러 가지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까지가 있죠. 거기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감정만 해야 돼요?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럼 그 결과를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액이 가격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게 평가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가치 동그라미 치시고 가액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뭘 판정해서 뭘 표시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가치와 가격이 바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감정평가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그냥입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받고 부동산 등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그냥요 먼저 판정을 해야 돼요. 가치가 밸류거든요. 판정을 해서 그 결과를 그냥입니까? 가격으로 표시합니까? 프라이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기 키포인트에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하나. 땡이야. 자, 이게 올해도 떴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평가사가 어떤 A라는 물건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점에다 똑같습니까? 시점에다 가격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한 달 전이 다를 수 있고 현재가 다를 수 있고 두 달 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 기준 시점을 꼭 명시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을.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기준 시점에서 채용을 전제로 해서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을 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인데, 키포인트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치 형성 요인 변동함으로 기준 시점을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자, 12월 1일 날 보시면 가격조사 완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서는 가격조사 완료일로 봐요. 가격조사를 완료일. 요거를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몇 월 며칠이 기준 시점이라고 잡으셔야 돼요. 12월 1일 잡으셔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언제 날짜로 하는 게 기준 시점이라고요? 가격조사를 완료일.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일이에요? 의뢰일은 아니에요. 가격조사 개시일이에요? 완료일이에요? 완료일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아니고 전달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 12월 1일이라는 기준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평가사는 규칙에 의해서 어느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이론이라는 일본의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무슨 가치로 간다? 시장가치. 그래서 매길 때는 시장가치로 매기자. 그럼 시장가치의 정의가 있는데, 자, 일단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가치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라고 돼 있죠. 그럼 시장가치는, 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대상 물건에 통상적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상적인.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어디든 한정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정된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여야지만 되는 거지 한정된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급매물권은 싸게 나왔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충분한 기간이어야 됩니까? 충분한 기간. 동그라미 치세요. 충분한 기간. 동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그 내용에 정통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통한. 전문적이에요? 정통한이에요? 전문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통한이라는 것은 시장 추이를 정확하게 알라는 얘기예요. 정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을 몰라야 돼요? 정확하게 그 추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맞나요? 그럼 띨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매도자가 띨띨해서 만약에 싸게 팔거나 매수자가 띨띨해서 비싸게 사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냥입니까? 그 시장이 정통해야 됩니까? 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그냥이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 동그라미. 어떤 강요해야 됩니까? 자발적인 거 해야 됩니까? 자발적인 거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할 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것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옆에 건물하고 가격이 그냥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감정평가 이제 비교 방식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 학원 건물이 있다. 그럼 옆에 건물도 있고 쭉 도로변에 있죠. 그러면 가격이 그냥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어떤 걸 시장 가치로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한번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20억으로 거래된 것이 뭐 30번 거래됐다. 그 다음에 뭐 25억으로 거래된 게 2번이다. 그 다음에 18억으로 된 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7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이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거래됐죠? 30번이에요. 이해하나요? 그럼 이거를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됐죠? 그러면 가장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 아니에요. 평균을 낸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성립되면서 그 30번이나 거래됐다면 그걸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고 가격이다? 최고 가격도 아니다. 아닙니다. 최고 가격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볼게요.
자, 시험 문제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이 맞고,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 거래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두 가지만 나왔었거든요. 체크하세요. 하고, 요번 과정은요, 오른쪽에 살짝 가보세요. 키포인트 가시면은, 가격과 가치라는 게 있나요? 그럼 가격과 가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영어도 다르죠. 그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럼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잘 보세요. 아까 뭘 판정해서 뭘 매기죠?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치의 전문가가 다르고 가격의 전문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좀 쉬다 가는데,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뭘 판정해서 뭘 매겼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긴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갑니다. 그럼 가치가 밸류고요. 가격이 프라이스예요. 같아요. 글씨도 달라요.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그죠? 편안하게 잡으세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가 건물이 지금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돼서 우리가 지금 현 어떻습니까? 11시 45분인데 한 10시에 거래가 됐대요.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죠.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거. 그럼 과거에 거래됐던 것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가격. 그럼 20억이 거래됐던 가격은 과거의 값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자, 이거의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실거래가가 여러분한테 거래에 대한 가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감정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3번 출과 전철이 뚫릴 것 같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요 가치가 높습니까? 그러면 평가사가 가져오는 거는 장래이익을 봐야 돼요. 그럼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에 매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값이에요? 현재 값이야? 현재 값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딱 시점에 가갖고 중개 소장님한테 얘기해줬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20억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죠. 얼마였더니 눈이 오면 한 1억 빠져요. 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는요,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가치가 부여하는 게 다를까요?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가치는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럼 가치는 객관적이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이고, 얘가 좀 초상적이면 얘가 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사 따로 오셨죠? 그럼 중개사는 어떤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죠? 가격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맞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실거래가 중요합니까? 그거 갖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가치를 매기는 겁니까? 가치를 매겨요.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하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면서 이 지역의 성향을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냥요, 장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로 매기면 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다? 감정평가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하는 업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치라는 밸류는 평가사가 매기는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깊게 간다면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장래라는 게 있겠죠. 그럼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속성에 의해서.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들으세요. 가치가 높고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오는 거는 경매나 금매 물건은 싸잖아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사겠죠. 편하게 가지세요. 그럼 안 사겠어? 사겠어? 사요.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죠? 그럼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다시 가치로 회귀하면서 가격과 가치가 나중에는 일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괴리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장기로 가 일치. 그럼 봐봐. 거꾸로 만약에 가격이 비싸요.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뭐 이런 거 잘해. 그럼 수요 줄죠?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그럼 나중에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단기는 같다, 다를 수 있다. 장기 일치해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아시겠죠? 오른쪽 박스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치의 전문가예요? 가격의 전문가예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은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이건 일정 시점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로 매겨졌으니까 객관적 구체적이죠? 근데 평가사가 매기는 건 뭡니까? 가치입니다. 밸류를 매겨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아까 어떻습니까? 시장 가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한정되어야 됩니까? 통상적인 시장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30번 거래된 거 있었죠? 매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걸 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무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임대료라든지 무형은 뭐 안 보이는 뭐 쾌적성 같은 거를 편익화시켜서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가치의 다원설이죠.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평가사마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개인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치를 매기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가치라는 거는 장래는 편익만 있어요? 마이너스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자, 좌측에 오시면은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밑에 보시면 이번에 부동산 가격과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평가사가 매기는 게 뭐죠?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 밸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말한다. 자, 부동산은 그냥요, 토지가 오래 가요. 영속성이 있죠. 그럼 장래에 대한 가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 현재 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가셔서 가격과 가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의 전문가입니까?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 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금액을 과거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 전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가치를 매깁니까? 밸류예요. 그럼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유무형이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현재 값을 매겨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뭐가 높으면 뭐도 높아요.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죠? 만약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디귿번이 있어요.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 가치는 합해를 매개체로 하여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존재하며,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플러스만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오차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고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C에 보시면은 아까 단기적으로는 그냥요, 달라요. 괴리될 수 있죠. 그죠? 괴리된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즉,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은 균형수준 벗어나 가치 이상이 될 수 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균형수준 벗어나 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디귿, 자, ABCD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같아집니까? 경쟁의 원칙이다 보니까 서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서 결국 가치란 가격의 장기적 균형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갈게요.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뭘 판정해서 뭘 매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라고 했다? 평가사고, 중개사는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그냥요, 과거의 값이에요. 중개사가 전문가고, 주어 시점에서 여러 개입니까? 딱 하나입니까? 객관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평가사가 매기는 건 그냥입니까? 가치입니까? 무슨 이익이 중요하죠? 장래익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매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가치는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요게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키포인트 있죠? 거기는 별표를 하나만 땡 쳐놓으세요. 땡. 쳐놓으셨어요? 그럼 가치와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괴리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